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신흥국 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신흥국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흥국 전반적으로 키워드는 하반기 때 각자 도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통화와 재정정책 여력이 잔존하는 국가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 회복력을 갖춘 국가 중심으로 신흥국 내 차별적인 수급 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국가로는 인도와 베트남을 선정을 했고요. 차선호 국가로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상반기 신흥국 먼저 리뷰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머징 증시에서 4월 달까지 총 330억 달러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거의 2배 수준의 규모였고요. 다만 통화가치 하락폭은 금융위기 대비 좀 제한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머징 국가들이 외환보유액도 많이 쌓아놨고 일부 취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개선이 되면서 통화가치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EM 증시 수익률을 보시면은 중국이나 대만, 한국 같이 아시아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머징 통화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 절하 압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때 저는 신흥국 키워드가 각자 도생이라고 지은 이유가 아무래도 달러 수급이 EM 증시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수요 부족의 저유가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세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020년 이후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선을 하회한 이후에 달러는 98에서 100선대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양정책 기대감의 증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통화와 재정정책 여력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부양정책 기대감이 반영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별로 보자면은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산유국들은 지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고요. 원유 수출이 감소하면은 자연스럽게 재정 수지 또한 감소를 합니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좀 더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머징 증시 중에서는 재정 수지 비율이 평균적으로 하회하는 국가들은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 등 대부분 산유국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원자재 수출 국가들의 실제로 증시 쪽에서는 이익 하향 조정폭 상대적으로 좀 큰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신흥국의 펀디멘탈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는 IMF가 2020년 경제 성장률을 나타낸 전망치 중에 하향 조정폭 국가별로 선별을 했는데 베트남이나 인도가 경제 성장률 중 하향 조정폭이 이머징 주식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생산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감안을 한 것 같고요. 또한 내수 경제 회복력이 높다고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증시 프리미엄 부여에 좀 정당성 부여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내 인프라 하반기 쪽에서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면 아시아 신흥 국가들은 GDP 대비 대중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출 쪽에서는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리스크도 역시나 라틴 국가 대비 낮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 국가별로 넘어가자면 우선 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코로나19 확산과 내부 수역 위축 우려에 연초 이후 약 24% 정도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고요. 아직까지 봉쇄령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중 경기 둔화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같은 경우는 높은 소비 잠재력도 있고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재정정책 효과가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궤도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GDP 대비 10%의 재정정책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행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규모고요.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증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눈여겨볼 지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 부채 리스크에서 인도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대외부채 규모는 이머징 증시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유가 충격이 한번 오더라도 통화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 루피 같은 경우는 WTI 하락과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통화입니다. 또한 이제 저유가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재정 수지 부담이 다소 경감된 점 또한 인도 증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시가 언제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는 금융위기 당시와 단순 비교하자면 추세적 반등은 아마 3개월 뒤 빠르면 8월 말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점진적인 그런 분할 매수 기회로 조금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인도 경기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4월 달에 락다운을 강하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일체 중단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 PMI는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빠른 경기 회복을 보다 강력하게 하반기 때 밀어붙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4조 원, GDP 대비 10% 수준의 경기 재정정책 부양책을 지난주 모디 총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부양정책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중소기업이나 농민, 근로자 지원책으로 중점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율을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에 한해서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든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든지의 내용이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 안정화와 소득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차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정책 확장에 따라서 적자 규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적자폭이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 리스크로 전이되기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낮은 유가 레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수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을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증시는 하반기 때 상대적으로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이고요. 베트남도 여타 신흥국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봉쇄령 해제가 빨리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광, 소비 등 내수 중심의 빠른 회복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또한 견고한 제조업 수출이 여전히 상반기 때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경제의 빠른 회복을 중장기로 견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눈여겨볼 지표 중에 하나는 이제 아시아 신흥국 중 베트남 같은 경우는 성장률 하향 조정치가 가장 낮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제조업과 건설업 쪽에서 지표가 잘 나온 점이 컸고요. 특히 코비드19 확진자 수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고 지역 간 감염자도 한 달째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실상 코비드19 종식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66개 신흥국 중에서 경제 충격에 나름 선방한 국가의 12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중장기로 바라보자면은 그 무역 분쟁 이후에 세계 스마트폰 제조 생산국 비중을 추이를 보면은 베트남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들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면은 아무래도 인도, 베트남,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의 생산 거점 기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상반기 때 아시아 수출국 대비해서 베트남 코비드19 여파 제한적이었습니다. 수출은 지금 전자기기 부품 수출 성장을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낸 건데 인도네시아나 대만, 싱가포르 대비해서 그 수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요 전자나 제조업체들의 생산 거점이 베트남에 집중돼 있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에 가서는 EU와 베트남 FTA 발효가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수출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좀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 측면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성 높은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시총 비중에서는 부동산이 한 50%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도 호치민 산업용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 이익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이익 또한 양호한 무난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러시아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가격 급락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연초 대비해서 약 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러시아 또한 양호한 재정 여력이 통화 하단을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적 상승의 관건은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원유 가격 회복 속도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는 배당 기대감이 러시아는 4분기 때 더 크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를 바라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포인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은 러시아 그 12months forward EPS 추이를 보시면 지금 리세션 구간이었던 2014년, 15년까지 이익 하향 조정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거의 바닥 수준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달러 환산 기준으로 지수를 환산한 RTSI 지수는 지금 저유가 지속에도 점진적인 반등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러시아에 선방하는 재정 여력과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통화 정책 가능성에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산유국 중에 이행 국가 중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재정 정책 부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 서방 제재와 유가 급락에 따른 이중고를 겪은 이후에 푸틴 같은 경우 타이트한 재정 운용을 했고요. 그 결과 재정과 경상 수지는 모두 GDP 대비 플러스 전환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부펀드 기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코비드19 부양 정책에 러시아는 사용할 예정이고요. 재무부에 따르면 현 유가 수준에서도 향후 최대 10년은 재정 운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타 신흥국가 대비해서 대외 부채 규모 또한 낮은 수준이고 외환 보유액도 이제 이행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좀 프리미엄에 약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화 재정 정책 여력이 높기 때문에 루블화는 하반기 때 지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유국 대비 낮아진 CDS 프리미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익 하향 조정이나 추가적인 유가 쇼크가 없다면은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보자면은 배당 기대감이 4분기 때 러시아가 조금 더 큰 상황이고요. 2015년부터 4분기 러시아 증시를 살펴보면은 평균 누적 수익률 약 10%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를 바라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라질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이제 이머징 중에서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약 3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도 다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강한 원자재 가격 반등이 없는 이상 추세적 상승 같은 경우는 내년을 좀 더 바라보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10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보우소나루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가 좀 더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정 적자 부담이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헤아라 통화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눈여겨볼 4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헤아라 매도 압력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와 이제 증시 조정에 따라서 헤아라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헤아라 매도 압력이 진정돼야지만이 외국인 자본 유입이 지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표는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보우소나루 지지율이 지금 28%까지 하락을 했는데 증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우소나루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증시는 박스권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경제지표 측면에서 보자면은 소비 심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3분기 중으로 내수 회복이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해당 지표 또한 보베스파 지수의 추세적 상승을 아직까지 견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율 리스크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관련해서 안일한 대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집권 남용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여당이었던 PSL을 지난 연초에 탈당을 하고 APB 창당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APB 창당은 좀 연기된 상황입니다. 10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선거가 패배한다면 보우소나루는 이제 차후 개혁안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2022년 대선 전망도 조금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측면에서는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출 국가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서비스업이 GDP 구성 중 약 70%를 차지하는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지표 회복 여부가 증시 반등에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현재 지금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이후에 소비심리 회복 유무가 증시 반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신흥국 하반기 전망 말씀드렸습니다.